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상담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회사의 원직 복직 명령 진정성이 의심돼요. 사위에겐 절대 못 줘. 집 나가고 생활비 끊어버린 남편. 돈 빌려간 아버지 친구의 극단적 선택.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시비 붙은 남성을 좀 폭행하고 다른 술집에 가서는 맥주병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술에 취해서 주점 안에서 뭐 뭔가 업주라든지 직원 또는 이제 그 안에 있던 다른 또 손님과 이렇게 좀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뭐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려주시죠. 이 피고인들은 회사원들이었는데요. 그 2024년 5월 28일 한 새벽 0시쯤에 울산 모 주점 앞 노점에서 그 위 주점에 내에서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시끄럽다 이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뭐 네가 나한테 왜 간섭하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때려서 폭행을 하고 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에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두 명의 회사원이 다른 손님하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제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은 2024년 7월 26일 오후 11시경에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한테 이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 가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너희 가게는 뭔데 뭐 기본값이 이렇게 비싸냐, 다시는 너네 가게에 안 온다 하면서 욕설을 했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다가 던져서 깨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폭행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력이 한 10분 정도 이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주점의 경영 업무를 좀 방해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다른 손님이었고 두 명이 이렇게 합세해서 이렇게 좀 폭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에는 또 다른 이제 그 업소에서 술값이 비싸다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종업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업무를 방해했던 이 피고인이 그 전에도 이제 이러한 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
압수수색 사건에서 좀 주된 피고인이었던 또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24년 6월에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현재 집유 기간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집행유예 기간이면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이 비슷한 뭔가 동종 전과를 저지르면 좀 뭐 수위라든지 이런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에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그러니까 또 다른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했고 네. 선고했고 폭처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그 선고 관련돼서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범행했던 점, 그 다음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범행 다 인정했고, 그런데도 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싸우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랑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고려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좀 정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맥주병을 들고 10분 네. 동안이나 뭔가 이제 좀 두려울 만한 상황을 좀 계속 그 연출했었고, 그 게다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행위에 비해서 조금 가볍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형량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판단이 되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거는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게 합의를 가장,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네, 점을 좀 그런 점 때문에 그래도 좀 약소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의사 불벌죄인 걸로 폭행죄를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양형에 좀 영향을 좀 줬겠죠. 그 양형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양형에 반영되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피고인, 그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는데요.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업소를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6조 6호에 의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낮은 형량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릉수긍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주점에서 이렇게 술 먹다가 뭐 이렇게 시비가 붙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벌금형이 나온다는 점 좀 네. 유의하시고 술 드실 때도 매너와 예의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해가지고 네,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조언을 받아가지고 구제 신청 신문일이 3월 31일로 잡혀 있는데 네, 회사에서 답변서로 3월 4일부터 복귀를 해라.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네, 원직 복귀를 해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3월 4일날 복귀를 했더니 바로 저에게 종이 2장을 주면서 출근을 했더니 원직 복귀는 끝이 난 거고 네. 지난번 징계가 너무 과한 것 같으니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3월 4일부터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부터 17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서명 자료 준비를 하라고 퇴근을 시켰어요. 아, 네네. 바로. 네. 뭐 어떠한 업무를 한다 뭐 그런 것 일절 얘기가 없고 출근했으니까 원직 복귀가 된 거고 원직 복귀 됐으니 우리는 지난번 과한 징계를 내었으니 그거는 취하를 하고 다시 재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예 출석 이유가 보면 그 출석 이유 뭐 취업규칙 몇 조에 몇 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1.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를 수강했다. 2. 네. 근무 부서마다 동료 간 갈등과 시비가 발생했다. 이게 답니다. 아, 네. 일단은 지금 회사에서 이제 좀 그 부당 해고를 당하셔서 구제 신청을 하셨고 신문 네. 기일이 3월 31일로 잡혀 있는데 회사에서는 3월 4일에 복귀를 해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재택근무 요구를 하고 이후로 이제 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제 장소연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다 궁금하신 내용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원직 복귀라고 했지만 뭐 네. 원래 일하던 뭐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복귀되지 않은 건 거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2층 회의실로 오라고 한 다음에 종이 2장을 주고 저에게 출근했더니 원직 복귀다. 그러니까 원직 복귀가 됐으니 지금 구제 신청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부당해고 징계는 해고 징계는 과하니 다시 징계를 열겠다. 그러면서 이제 네. 퇴근을 하라고 했죠. 뭐 업무를 어떤 걸 하겠다, 뭘 어떤 걸 하겠다 그런 얘기 없이. 그러면 이제 지금 재택근무 기간인 거잖아요. 그 네. 재택근무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일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떠한 일도 안 주고 회사 측 얘기로는 소명 자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원래 근무하셨던 업무에선 재택근무가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업무가 아니었어요? 재택근무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자, 선생님 그 원직 복귀했을 때 그 공식 서면으로 뭐 이 회사에서 원직 복귀했다는 거를 뭐 입증하거나 그런 자료를 뭐 전달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한 거는 없나요? 회사에서? 아니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원직 복귀 시킨다라고. 답변서가 전부였어요. 네. 제가 요 사안에서 봤을 때는 노동청 네. 신문기일에 저는 참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해고 취소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 건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회사의 그 해고 취소가 실질적인 원직 복귀라고 하면은 사실 신문기일에 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원직 복귀를 해놓고 이 사안을 좀 무마하고 싶어 하는 게 회사의 입장인 것처럼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는 걸로는 노동청 신문기일에는 무조건 참석하시는 거를 요청을 드릴 것 같고, 네. 그 해고 취소했다는 것 자체가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직 복귀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용을 다시 하는 것인지 확인을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 입장이 약간 애매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네. 그 원직 복직이라고 하면은 사실 임금 상당액은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임금은 지금 받으신 건 맞으시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3월 10일 날 준다고 본인들이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받진 않았고 임금을 네. 줄 테니까 노동청 구제 신청을 취하해라, 이렇게까지 좀 네, 저한테 그렇게 압박을 강요하더라고요.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신문기일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당연히 청구 가능해요. 그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임금 상담을 변호사님 청구할 수 하나만 있고.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저희가 거기 취하하면서 원래 근무한 걸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 상여금을 네. 전 직원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럼 나도 계속 다녔으면 설 상여금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직 이후에 불이익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업무 그렇죠. 배제를 해놓고 재택근무를 하게끔 하고 설상여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해고 취소 이후에도 불이익인 거거든요. 부당한 업무에 지금 배치해서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노동위원회의 법적 대응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31일에 노동청에 가시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부당 대우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기일에 참석을 하셔서 회사가 원직 복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추가 부당 대우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밝히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위원회 신문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원직 복직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거고, 부당 대우를 또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좀 압박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부당 노동 행위는 진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신문기일에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원직 복직을 했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 이해는 했는데 제가 일단 출근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임금이 지급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거기 제가 구제 신청한 걸 각각하게 되면 32일 날 신문위를 안 열 확률이 높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먼저 내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 근로감독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한테 빨리 이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기일 안 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이후에도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 원직 복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사실 정당 임금이라고 하는 설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날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좀 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지. 이제 뭐 구제 신청을 만약에 취하하고 싶다, 만약에 어떨 때 취하를 해야 되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직 복직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기존 직책이나 업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해고 기간 안에 임금 아까 상여나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나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좀 확실한 보장이나 서면으로 회사에서 확인을 해줬을 때, 이랬을 때가 돼야지 구제 신청을 취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고 취소가 됐다고 구제 신청 무조건 취하하는 것은 답은 아니에요. 그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노동청 신문기일에 참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 같고요. 3월 30일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18일 날 저기 회사에서 하는 징계는 일단 그것도 참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신청을 취하하라. 예. 그쵸? 그러면은 18일에 참석하시는 거는 이제 자유인데 내가 31일에 그 무조건 참석을 할 거다, 신문기일에 참석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이에 만약에 회사랑 이제 협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31일에 취하할 수도 있잖아요. 안 가고 그 전에 그 전까지 정당하게 이제 원직 복직을 해주고 임금도 다 지급해주고 뭐 징계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또다시 해고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31일에 취하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네, 그런 절차를 먼저 하기 전까지는 취하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안은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출석 통보 통지서에 보면 네. 좀 이상하게 쓴 게 취업규칙 85조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뭐 취업규칙 85조가 아니고 94조인데 이런 거 뭐 조금 잘못 쓴 거는 출석 통지서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신문기일 당일에 참석하셔서 뭐 계약서나 그때 뭐 해고 통지서나 그 써져 있는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 첨부하셔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하시면 되고요. 뭐 정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서 성실하게 요거 답변하시면은 자잘한 뭐 오기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아, 네. 네네. 좀 궁금하셨던 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답변 주셔서 해결됐으면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그 형식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실질적인 원직 복직 명령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그렇게 본 데에는 좀 몇 가지를 좀 포인트를 좀 보신 거예요. 해고를 취소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직 복직을 시키고 사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원래 일하던 자리가 아니라 회의실로 불러서 바로 그날 또다시 2주 동안 재택근무를 네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던 직역도 아니고 그런 맞아요. 업무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그 전에 재택근무가 있었느냐 네,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네. 그 업무상에선 재택근무가 없었다. 그 전에. 그러면 사실은 동일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냥 그렇게 방치시키는 거를 봐서는 사실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임금 관련된 부분도 보통은 복직을 시키면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럼 복직 명령 같은 걸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동안 그쵸. 못 받았던 맞아요. 그 임금도 함께 이제 네. 지급하는 사례가 그런 많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지금 이거는 뭐 징계를 또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근데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다시 그쵸. 해고가 또다시 나올지. 이제 비슷하게 네. 해고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임금 줄 테니까 취하해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진정을 취하하기 위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실질적인 복직이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서면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도 해요. 어떤 네. 식으로 복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처우를 할 거고 뭐 서로 간에 서명 날인해서 보관한다. 뭐 그런 내용도 지금 전혀 없고 말로만 너를 복직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복직은 됐잖아라고 하지만 업무는 다 배제되어 있고 회사에서 못 나오게 하고 뭐 임금도 안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인 해고 취소라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신문기일에 참석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문기일에 해서 뭐 무조건 이거 다퉈라가 아니라 그러면은 노동청에서도 확인을 할 거잖아요. 진짜 해고인지 해고가 아닌지 뭐 부당행위가 있는지 임금 지급했는지 이런 행위 자체가 회사에게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인 그 원직 복직 명령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네. 좀 명확하게 서면으로 이러한 네. 것들을 좀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만약에 노동청 신문길에 가서는 뭐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좀 좋을까요? 아니면 준비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신문기일에는 증거 네. 자료를 사실 좀 미리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해고 뭐 근로계약서, 뭐 해고 통지서,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관련된 뭐 업무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 지금 해고 사유에 대해서 취업 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직 정도의 사유인데 해고를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해서 다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가셔서 말을 잘 안 하세요. 못 하시고. 그래요? 준비를 못 준비를. 해가서 그러는 걸까요? 좀 아니면은 그런 절차 자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해가셔야 돼요. 거기서 알아서 내 사건을 다 처리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고 내가 다투고 싶은 부분을 다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특히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뭐 징계가 과한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뭐 그 회사 규칙 같은 것을 어겼던 부분이 네, 있는 것인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고, 내가 이게 좀 다퉈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무사나 변호사님들 도움을 좀 받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동행하실 수 있으면 가장 사실 베스트예요. 이게 해고 관련된 부분은 쉽게 다투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나중에 다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성실하게 다투실 수 있게끔 미리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연락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잘 대응하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06년 총 5억을 투자해 주택 2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주택 하나는 딸에게 증여했고 나머지 하나는 딸 명의로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작년부터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올해 초부터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위가 이혼하면 제 딸 명의로 된 주택까지 같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전부 제가 냈는데 말이죠. 딸이 결혼한 후 6년 동안 총 7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긴 했지만 2년 전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이나 보태줬는데요. 고마움도 모르고 제가 구매한 부동산까지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 얘기가 나온 것도 사위의 잦은 외도와 폭행 때문이었는데요. 딸 말로는 사위가 명예신탁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 분할을 주장할 모양입니다. 제 딸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제가 구입한 주택까지 넘보는 파렴치한 사위에게 절대 주택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괘씸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따님분이 이제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 이 주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은 2006년에 증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2009년에 딸이 결혼을 했다고 네네.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 결혼 전에. 전 증여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 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진 않는데 지금 증여하고 결혼하고 한 시간이 한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네, 두 그쵸. 분이서 거의 15년 지금 이상은 지금 한 현재 16년 정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혼인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가 당연히 기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러면서 본인들 재산이 좀 섞였을 거예요. 그 집에 거주한다던가, 뭐 같이 공동재산으로 그걸 같이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요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뭐 10년 이상 정도 같이 유지를 하면서 그 재산을 같이 뭐 관리하고 그 재산의 증식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증여세, 재산세, 각종 세금은 다 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좀 가능한 주장일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증여한 거고 하나는 이제 상담자님 건데 실제로는 딸 네네. 명의로 구입한 네네.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딸 명의로 구입한 재산을 내 재산이다 상담자님 명의의 재산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문제가 네네. 되느냐 이거 물어본 것 같은데 명의 신탁 관련된 문제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불법적인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뭐 세금 회피나 자산을 좀 은닉하고 불법 대출 등과 결부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형사적으로 좀 엄중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 세법 사기죄 뭐 이런 것들에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회피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네. 할 좀 필요성이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왔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뭐 기여도 같은 걸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했고 상담자님이 직접 이거 관리해가지고 뭐 운영해서 내가 임대 수익도 내가 만약에 받았다. 그럼 내가 실질 소유자라는 게 좀 입증이 되기도 네네.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여도가 있다는 걸 밝히게 된다면 따님의 기여도 주장에도 당연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님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16년 가까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해왔거든요. 이 따님께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이 결혼 기간이 좀 긴 부분도 분명히 좀 반영이 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법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봐서 네. 1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대5가 가장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냐, 네. 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 됐냐, 뭐 증여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냐, 증식에 누가 더 도움을 많이 줬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금씩 나눠져서 기본 5대5에서 뭐 7대3, 4대6 요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저는 가정주부고 남편이 돈을 다 벌어왔어요. 그럼 저는 하나도 못 가져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기본 5대5에서 남편이 훨씬 더 뭐 소득이 많아서 뭐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럼 뭐 3대7, 6대4 사실 3대7도 잘 없어요. 요즘에는 네. 뭐 6대4 정도, 4대6 정도가 가장 많고 4대6 아니면 5대5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사연에서는 이혼 사유가 남편분, 그러니까 사위분의 잦은 외도와 폭행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재산 분할 비율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이 부분을 이혼 사건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약간 그 유책 사유랑 네. 이 재산 분할에도 네. 이제 좀 영향을 미치나 네. 이 부분 네. 좀 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남편이 외도를 하고 폭행을 했으면 재산 다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른 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재산 분할에는 크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자료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더 많은 금액 몇 억씩까지도 위자료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재산 분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증여나 뭐 네네. 취득 자산에 따라서 보통은 한 5대5, 6대4 요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위자료하고 이 재산 분할은 좀 분리해서 다르다. 네, 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전세금 1억을 과거에 좀 보태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좀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따님의 특유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꽤 있는데요. 다만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전세금이어서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과 좀 섞인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여도 부분은 따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예컨대 다른 거에서는 5대5여도 요거는 뭐 7대3 정도로 판단이 된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상담자님께서 이 사위에게 주택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명의 신탁을 밝혀야지 이거를 뺏기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징금이나 벌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명의 신탁 확인서 라고 하는 그 공증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 받으시는 거를 좀 권장해드리고 부동산 매매자금 출처 증명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딸 이름으로 그 집을 샀으면은 딸 명의의 계좌 이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어머니 명의로 혹은 아버님 명의로 이제 상담자님 명의로 샀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는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입증해 놓으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산세, 취득세 이런 세금을 다 본인이 냈으면 그것도 본인이 실질 소유자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가져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혼 시에 이 배우자가 재산 증여나 증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컨대 전혀 몰랐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해서 다 어머니 명의로 뭐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나눈 대화에서는 그건 뭐 어머니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 소유나 뭐 상담자님 소유라고 밝혀지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조금 가지고 있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쟁점이 좀 얽혀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은 숙고 끝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고 사업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열정적인 성격 덕분인지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남편의 회사는 업계에서도 성공한 기업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에 몰두하면서 가정은 점점 등한시하게 됐고 저와 싸우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업은 소위 대박을 쳤지만 부부 사이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인데 알고 보니 경기 남부에 아파트를 하나 샀더라고요. 저와는 당연히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건 좋다. 대신 생활비랑 아이들 교육비는 보내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합니다. 아이들과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집 나가기 전까지 저에게 생활비를 많이 줬으니까 그걸로 충당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네요. 또 아이들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용돈을 보내는데요. 아이들한테 준 용돈으로 학원비 해결하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죠. 사회 초년생이어서 한 푼도 없던 저희에게 친정 부모님은 전셋집과 혼수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아이 낳은 뒤 저는 취직을 하게 됐는데 둘째 아이까지 전부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셨고요. 결혼 후 늘 신세지는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인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이혼 확정 전까지 생활비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면서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참고로 저는 2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하며 아이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혼 사연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민법에서 악의적 유기라고 보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재판상 이혼 사유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돼요. 네. 다만 단순히 뭐 가출했다가 잠깐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뭐 집을 나가서 연락 끊고 생활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 저버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사안이 딱 그런 사안일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가장 지금 그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혼 확정 전까지 생활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이혼 준비 중이더라도 혼인관계 유지되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생활비, 그러니까 부양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권리 받을 수 있고요. 또 남편이 경제적 책임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거나 부양료 청구를 법원에 청구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교육비도 네, 네. 아이들 용돈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교육비는 사실 양육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양육비 청구도 이혼 전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남편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어서 뭐 생활비나 뭐 양육비나 이런 청구는 이혼 전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 찾아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뭐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거나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하시는 게 가장 많고 또 양육비 청구, 뭐 예컨대 이혼 소송 들어가면서 양육비 청구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급여나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통해서 급여나 은행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되고 남편이 정당한 부양료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하면은 뭐 가압류 청구 금방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이제 이혼하게 되면 가장 또 걱정되는 게 재산 분할인데 2년 전부터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업은 당연히 주장될 수 있고요. 뭐 2년 전부터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공동으로 네네, 지금 같이. 맞벌이 하셨던 것 같고 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상황이어서 결혼 생활도 좀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재산 분할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남편도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내분 기여도는 당연히 있어요. 다만 이제 법인 이름으로 남편의 재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인까지는 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부분은 네. 좀 살펴봐야 남편 된다. 명의 재산이거나 하면은 개인 사업자면 모르겠는데 예컨대 다른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있는 뭐 법인의 재산이다. 그럼 남편 재산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전셋집, 혼수 마련해 주시고 자녀들 양육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뭐 재산 분할에 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초기 재산 증식에 아내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료랑 양육비 지급 청구하시고 이혼 소송 하시면서 이거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절차 찾아보시고 차근차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이제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70에 가까운데 여전히 순박하십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퇴직 후에도 경비 일을 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근무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도 친절한 경비 아저씨로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해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사셨어요. 특히 아버지의 오랜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분에게 여러 번 사업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대부분 돌려받았고 가족들의 성화에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약속하셨는데요.
얼마 전 하도 표정이 안 좋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고향 친구분이 2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식구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희에게 거짓말하고 빌려주셨더라고요. 4천만 원을 한 번에 빌려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을 쓴 적도 있고 쓰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적도 있지만 현금으로 준 적도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아버지 친구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꽤 많고 빚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친구분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채무자가 사망을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 회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자가 사망하면은 채무도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채무는 이제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속인 확인하시고 보통 뭐 내용 증명 같은 걸로 변제 요청하시고 지급 명령이나 소송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의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에서 보면은 이 자녀분들이 상속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되는 건가? 지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돼서요. 그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통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한 후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지지 않고 채권자는 그 상속 포기한 상속인 말고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 추심을 하셔야 됩니다. 채권 추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돌아가셨다는 그 친구분, 이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 예컨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통해서 상속재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동의를, 그러니까 상속인 동의 얻은 후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해가지고 재산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재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쫙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내용 보면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적도 있고, 현금으로 빌려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 빌려줬다는 사실을 좀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없으면 아까 이제 이체했던 것도 네네, 있고 계좌이체, 현금으로 하셨던 네.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거래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언제 변제기가 되면 변제 돈을 갚아라, 언제까지 갚을게, 뭐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오랜 기간 사실 그쵸.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내시는 게 좋겠고,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첨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실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돈 빌려준 사람이 좀 꽤 많은 것 같다. 빚도 상당한 것 같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뭐 네. 공동으로 좀 뭐 소송을 한다면 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네네. 하면은 좀 더 좀- 규모가 커져서 좀 더 낫지 않을까? 별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도 되고 소송의 효율성도 있고 채권자들 간에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네, 또 간다고 그런- 하잖아요. 오히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도 있어서 판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게 동일하게 뭐 똑같은 목적으로 빌려줘서 우리가 같이 해서 하는 게 나을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빠르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은 빠르게 내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같이 하는 것만이 유리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으시니까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는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화 내역이나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두 분 간에 변제나 이거 차용에 관련된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있는 다른 뭐 채권자인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눠서 내 재산을 빌려줬던 거, 차용했던 거에 대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 있으시면 사실확인서 같은 거 받으셔서 일단 그런 거 확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들 확인하셔가지고 추심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무료 법률 상담 하고 있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